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 자아 정체감이란 뭐냐? 자, 자아 정체이라면 자기 자신의 이 독특성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 정체감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 청소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야 할 어떤 면에서 보면 주요 발달 가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감 형성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이나 기준, 뭐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된 이런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갖춰야 되냐라고 하면 이 정체감 확립은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질 수 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아의 독특한 특성들이 일관성 있는 하나의 어떤 체계로 통합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신체적이나 성적, 성숙, 뭐 추상적 사고 발달,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아의 다양한 특성들이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될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야만 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별적 정체감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 정체감, 개별적 정체감은 뭐 개인적 정체감과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 정체감은 뭐냐?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자신이 동일한 존재라는 어떤 자기 동질성, 자기 연속성 여기에 대한 어떤 자각을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 의식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 정체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아 정체감 형성이 고정되거나 불변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는 것은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은 자기의 어떤 고유한 방식에서 조직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관성과 통일성과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감을 증진시켜 생활에서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을 잘 조화해서 변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긍정적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보다 낙관적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심리적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고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자아 정체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어떤 것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참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정체감 발달은 여러 가지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신감을 증진시켜서 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이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긍정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은 인생 주기의 생애 초기입니다. 생애 초기. 그래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의 5단계 동안 개인이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발달적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와 청소년을 통해서 계속 발달된다. 이 자아 정체감은 자아 정체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동기부터 해서 아동기와 청년기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일
청년들이 장래 전망이 어둡거나 단절되어 있을 때 자아 정체감의 어떤 혼미, 이 혼미를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청소년들의 장래 전망이 어둡거나 단절됐을 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정체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특수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은 자아 개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교육이 사실 이게 이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같은 데나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통합 교육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있잖아요. 통합 교육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자아 개념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특수학교 다니는 보다. 자, 그런데 이 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인식 이런 인식이나 자아 개념의 발달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늦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열등감과 자신에 대한 어떤 가소평가로 인해서 자아개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아동, 지적 능력에 대한 어떤 결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아개념의 발달이 지체되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청소년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능력을 불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은 생활에서의 어떤 부적응과 중요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경우에 자기 존중감과 그리고 자기 신뢰감을 가지고 다양한 생활의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닌 경우에는 당면한 상황에서 잘 정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서 장애 청소년들도 긍정적인 이런 정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 사회에서 타인과의 어떤 적절한 이 상호작용을 해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아감 이런 어떤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타인과의 적절한 어떤 상호를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이승금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지적이고 학습 장애를 중심으로 한 이 특수학급 장애 학생의 자아 정체감 향상을 위한 음악 치료 연구를 통해서 자기 수용과 주도성 이것을 제한 모든 영역 즉 주체성 그다음에 미래 확실성 그다음에 목표 지향성 그다음에 친밀성 요거에서 이제 효과적이었음을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기 수용에 대한 것과 어떤 면은 이 주도성 요거에 대한 모든 영역 즉 주체성이나 미래의 어떤 확실성, 지향성, 목표 지향성, 그다음에 어떤 친밀성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정체감 형성을 위한 여러 연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장애 청소년의 어떤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어떤 철학 교육, 그다음에 여가 활동, 그다음 어떤 그런 여가 활동 프로그램, 뇌교육 프로그램 이런 어떤 전략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꿔가는 뭐 자기 이해 경험, 음악 치료 연구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이루어질 때 이런 어떤 장애 청소년의 어떤 그런 발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장애인과 어떤 많이 이제 뭐 어떤 동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거의 이제 동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이루어올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장애 청소년의 어떤 이제 우리가 권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이 장애인 복지 제도나 이 장애인 복지 제도나 지원이 다분히 어떻게 돼요? 자선적 혹은 시혜적 입장에서 시행돼 왔다는 거죠. 시행돼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장애인을 그저 복지수단의 수혜 대상자,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을 단순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재활의 어떤 소비자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냥 가벼울 정도로, 그냥 어떤 장애인을 그저 복지 수혜 대상 정도로 가볍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장애인을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재활의 소비자로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합니까?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 권익을 보호받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이런 어떤 정부나 지자체, 이런 단체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의 마땅한 권리로서 어떤 받는 복지, 다시 말해서 소비자로서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에 필요한 시설 입소나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혹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이것이 이제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결정권.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금방 얘기했죠.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에 필요한 시설 입소나 그다음에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혹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러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이제 많은 어떤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못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까지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어떤 이 재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지사업, 이 재활이나 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인식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이 실적으로 보장되고 각 이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이제 선진국으로 우리가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 보면 어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장애인 권익 운동의 핵심은 어떻게 되냐면 독립생활. 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한다는 건 대단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결단과 각오가 따라가지만 독립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부모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언제까지 부모의 품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는 또 시간이 지나면 연로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선진국에서는 이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 장애인 어떤 권익운동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의 이념에서 독립생활로, 정상화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독립생활로, 이것이 이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은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화를 통해서 이 독립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독립생활 이념에 포함되는 것은 탈시설화, 그다음에 탈병원화, 그럼 지역사회와 함께, 이거 이제 탈시설화, 탈병원화를 통해서 어디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로, 이것이 이제 지역으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적 제도적 권익 보호하는 것, 이걸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점이 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우리가 이제 권리를 보면 장애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권리와 이 권리와 힘을 가지는 것은 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근본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명실공히 이 장애인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뭐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권리와 힘을 가지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근본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명실공히 장애인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보면 뭐냐면 장애 청소년은 어떤 사회 참여인데, 사회 참여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게 안 넘어가네. 이제 장애 청소년의 이제 사회 참여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전통적인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서로 돕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이 발달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보면 개 이거 있잖아요. 품맛이. 그러니까 개나 품맛이 이 어떤 이 미풍양속이 우리가 농촌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일 가면 당신도 와서 해주고, 내가 김장해주면 당신 가서 김장해주고, 내가 논에 가서 해주면 여기 넣어줘, 밭에 가서 해주면 밭에, 이 품맛이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 개도 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 어떤 일이 발생됐냐, 사회가 이제 산업사회에 되면서 우리의 좋은 전통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이제 단절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완전 경쟁사회가 되었다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경쟁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이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농촌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농촌 지역에서 이런 개와 품맛이 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어떤 그 장애인이 어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산업사회에서는 그만큼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책과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이제 실제로 보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매우 심각한 이런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물리적 환경에조차도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에서조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실상 사회 속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가 어떤 이 격리가 정당화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최악의 인권 침해 현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격리돼서 잘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면 됩니까?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격리된 사회는 최악의 인권 침해 현장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국제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의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상 생존의 조건이기도 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특히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회 참여 안에서 가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고립된 사회 어떤 그런 어떤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어떤 사회적인 그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인간적 사회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서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들을 어떤 문제 집단이나 문제를 가진 개인으로 낙인 찍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비스 대상자들을 거의 반영구적인 보호 대상자나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시켜서 사회 참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또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또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무리 사회 참여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사회의 어떤 그 배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일반 사회에서 정상적인 성원으로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들은 사회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회로 어떤 면에서는 이 격리되는 이런 생활 환경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참여를 거부하는 일반 사회의 관계는 하나의 어떤 지속적인 갈등 관계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방어력이 없고 힘도 없는 장애인이라는 이 격리 집단은 힘 있는 다수의 어떤 비장애인 집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격리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회 참여를 어떤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반 어떤 부정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장애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기를 우리가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애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참여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장애인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가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인격적 개인적으로서 성공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과 참여. 이 개인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그리고 단순한 참여가 아닌 가치 있는 참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없이 사회로 사람만 밀어넣는 것은 참여 이념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밀어넣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투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가치 있는 역할.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 청소년의 사회 참여란 정치적, 어떤 사회적, 이런 문화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여기는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민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제반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입장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신분을 인정받아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는 장애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 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1975년에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것이 뭐냐면 장애인 권리의 9번째 권리. 그것이 뭐냐면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또는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 창조적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를 인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에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도 그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동년배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애인의 평등은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 이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 평등이.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사회 참여, 이 사회 참여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제 있어서 정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뭐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사회 참여와 평등.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하면 사회 참여를 이루는 데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8년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 인권헌장에 나타난 9번째 이 권리로 뭐냐?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확대 및 멸시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라고 이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의 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장애인의 평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이에요. 동등한 생활. 어떻게 돼요? 동등한 생활.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뭐가 보장이 되는 거야? 이 평등. 이 평등이 보장되는 거. 평등. 이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하다.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이 가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등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만 정당화되고,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 참여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만 정상화될 수 있고,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의 권리는 사회 참여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야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장애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유형으로도 우리가 분류가 했지만 이런 유형과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이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뤄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이 일반 비장애인들과 어떤 면에서는 이 평등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이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인들은 실제로 어떤 복지, 권리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인으로서 돕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장애인들을 사회 단절시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런 어떤 시설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격리시키지 않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활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국제기구나
우리나라에서 정한 어떤 장애복지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준수해 가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어떤 청소년 참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와 법적인 것들도 동시에 마련돼서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장애인 청소년들이 동등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으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